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그만 떠들고. 아, 나 정말 갑자기 또 막말 나올 뻔했어. 네. 골 때리 한 번 더 이상하네. 대본 누가 쓴 거야 이거? 네? 뭐? 그래서 왜 저런 지난번에 느낌이 들지? 지난 스나이퍼 현안 조준 제 18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네. 그 책 쓰는 원고 네. 다 그때 끝내고 말씀하셨던. 출판사로도 넘겼어요. 네. 6월 10일 날 출간한다고. 날짜를 혹시 60에 맞춘 건가요? 출판사가 맞추자고 그러더라고. 맞춰서 그날 서점에 깐다고. 네. 그래서 책 제목은 민주당 네. 가로 열고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의원님 정치 활동 그 기간인가요? 기간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민주당 역사니까 네. 거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흐름과 네. 여러 가지 교훈적인 요소들을 정리했고 또 중간중간에 알려지지 않은 비화들을 중간중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혹시 탄핵 때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는지도 나옵니까? 이름은 10년 그는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질 알겠습니다. 않고요. 네. 아마 민주당을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유례 없이 지금 3번의 총선을 같은 당 이름으로 치르는 것이 우리 80년대 민주당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네. 선거 때마다 당명 바뀌었죠? 다른 당명을 바꿔서 네. 집에 잠바가 5종류가 있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르고 이제 네. 당명이 다 다르죠. 네. 선거 치를 때마다 달라졌으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와서야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 제자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과정들을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 당원이라면 한번 꼭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읽고 제일 먼저 사게 될지는 모르지만 후기 남기고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제 생계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민주당 당원이 네.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니까 150만 것만 팔면 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데 아직 당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150만 명이 안 됩니다. 공짜로 누르는 것도 아직 150만 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네, 나도 그러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참고하셔서 네. 나중에 6월 10일 이후에 또 여러 방송에서 책 홍보하러 다니겠습니다. 네. 미친 듯이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죠?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조금 이어졌는데 일단 먼저 총평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요? 총선에 이렇게 완패한 대통령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 하는 그 발표를 하는 자리로 저는 기대하고 봤는데 네. 의례적인 사과와 의례적인 겸손한 태도를 연출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결국은 잘하고 있는 건데 네. 홍보가 잘 안 된 거고 또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네.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주된 것을 보면 별로 저는 기대할 게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었냐 바뀌지 아니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예를 들어 김건희 네.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네.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처럼 네. 이 어떤 공정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을 네.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네네. 두 가지 간에서는 전혀 완전히 오히려 그 짜증을 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왜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해놓고 터잘 털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네. 최상병 특검도 그거 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갔죠. 그러니까 말로는 대통령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평가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회초리를 때린 이유는 해결하지 않고 가버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되게 실망스러운 기자 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여사에 대한 표현은 KBS의 대담에서 이제 박절하지 못했다. 이제 팀 이준현 기자에게서는 이제 현명하지 못했다 정도로 이제 표현이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MBC 단독 보도 보니까 책은 다 버리고 술은 행방불명이 돼 있다. MBC 보도로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게 이거예요. 네. 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그렇다 치고 네.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나간 일이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되는 걸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도망갈 수는 있죠.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할 거냐고 할 때 대안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정권 초기부터 제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사고 칠 거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제2부속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출생부 뭐 새로 신설한다고. 신설하고 저출생부 장 신설은 괜찮아요. 네네. 제2부속실 신설한다는 소리는 사라지고 민정수석실만 부활시키잖아요. 이건 국정운영의 기조에서 보면 제2부속실이 있어야 김건희 여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는 파트가 대통령실 안에 어떤 부서도 없어요. 네. 제2부속실이 있으면 모든 일정과 동선을 다 통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친인척들 관리를 해요. 네. 사법적으로 관리하는 건 민정수석실이지만 네. 제2부속실에서 대통령 부인과 이런 가족들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더 이상 명품백 받으러 바깥으로 혼자 나가는 네, 맞아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를 계속 풀어냈던 소리죠. 김건희 여사가 반대했던 소리죠. 네. 예, 역시 권력설 1위를 건들지 못하는 저 나약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한심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네. 부인한테 네가 통제받는 걸 싫어하지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관철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는 것이 결국은 뭐 알맹이 빠진 거고요. 특검은 안 받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면 김건희 여사 그냥 풀어놓겠다는 소리죠.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안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니 이거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특검을 안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뭐 부인을 뭐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 바뀐 게 없어요.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뀐 게 없다는 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대본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이 있었다. 대본 누가 쓴 거야, 이거? 네? 뭐? 야, 윤석열 제 마음, 대통령과 제 이재명 마음대로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어. 누가 썼어, 이거? 둘 다 대통령이라는. 아이고. 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인사를 하고 나서 15분 정도 이제 작심 비판을 하고 이제 비공개회담으로 전환이 되고 또 각자 브리핑을 따로 하긴 했었는데 요 영수회담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2년여 만에 이 대통령과 네. 제1야당 대표가 만남을 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를 복원시킨 거죠.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어서 못 만난다고 하면서 만남을 회피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피의자랑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 표현에 따르면은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만나서 국정을 논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정치가 복원된 건데 그리고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초기에 의제를 합의해 보려고 했는데 의제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될 의혹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만나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좋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를 복원시키는 키를 네. 두 사람이 쥐고 있는데 그걸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전 정례화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한 두세 번 물꼬를 텄다는 거에 그렇습니다. 표현입니다. 그렇게 네.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또 옆에서 이 참모들이 막 속삭속삭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계속 앞으로 반복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와 만남을 시작했다는 성과가 있죠. 네. 불통 대통령으로 이렇게 평가받다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그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 다 얻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야의 회담이나 영수회담은 전부 서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은 계속 유지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서 뭐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서심탄하게 얘기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러면 속으로는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십중 만나면 내가 들은 거랑 좀 다른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솔직하구만. 네. 이런 얘기는 좀 들을만 했어.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줄 수는 없지. 뭐 이런 정도의 대화가 진행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뭐 전준호 비서실장이 가서 15분 얘기할 때 대통령 85분 얘기했다. 이렇게 시간 쟀다. 여전히 타이거 대화할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대화의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상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그분이 네. 아직도 경청할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얘기할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하고 네. 또 답변하고 주제별로 네. 그게 쭉 진행이 돼요. 아주 기계적으로 맞추기 좀 어렵고 네.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또 길게 얘기했던 거 보면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보지 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영수회담은 좀 경청해 주는 자세.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깥에 나와서 꽤 내 얘기를 진작에 들어주더라. 라는 평가를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훨씬 낫죠. 역시 혼자 떠들더라. 그러면 그게 뭐 카메라 꺼지자마자. 태도가 네. 심판받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청의 리더십은 아직 글렀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좀 들으세요. 그만 떠들고 나 정말 얘기 충분히 했잖아요. 네. 근데 얘기만 하면 경로하잖아. 경로. 그렇죠. 이 경로라는 표현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경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오면 화가 날 수 있지만 네. 경로라는 거는 직장 상사가 네. 화가 나서 혼자 갑자기 또 막말 나올 뻔했어. 네. 조심해야지. 네. 막 그냥 막 쏟아부을 때. 쏟아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근데 경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건 안 듣고 혼자 떠들고 화를 낸다. 그리고 나가 이랬다는 거죠. 네. 경로라는 것은.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국정을 돌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돌아가고 네. 자기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 국민들이나 야당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꼭 참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감이 대통령의 자세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떠들고 혼자 화내고 그렇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 다니다 보면 네. 제가 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고 어디서 있을 수 없는 얘기. 네. 저는 지금도 가다 보면 어떤 아주 그 센 할아버지 중에서 이거 봐 우상호 그 광주에 말이야 북한군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왜 그래 뭐 계속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르신 그거 아니라고 이미 다 결정되고 국가가 조사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양반이 뭔 소리야 내가 유튜브에 다 들었어. 거기서 제가 경로를 해보세요. 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해봐.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 그럼 안 되죠. 그분이 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말씀드려야죠. 어르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유튜브 너무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료를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나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야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화할 수 있죠. 네. 저분이 왜 저러시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거는 일방성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와 견해가 다른 분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상대방 얘기를 듣고 조금씩 보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7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2, 3 정도는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조금 보완해 주는. 네. 그랬을 때 아, 내가 한 얘기를 일부 반영하네 라고 느끼게 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이 통합의 정치, 협치의 지름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만나자 한번 물꼬를 텄으니까 뭐 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전화번호 등록했다 이런 건 다 나왔는데 국무총리 추천을 제안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네. 공식 라인의 회담이 이제 예를 들면 천준호 비서실장과 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혹은 정무수석 사이에 대화가 오가죠. 회담을 앞두면 그런 실무 회담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의제 갖고 대화를 하다가 막혀버리잖아요. 네. 의제 논의를 한다는 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년 만에 대통령을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합의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빈손으로 회담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근데 의제 협상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한치도 양보가 없었던 거예요. 네.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공식적인 라인은 이미 대화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선 좀 어렵다면 비공식 라인 소통 체계가 생겨서 네. 이건 그런 식으로 양쪽의 속 얘기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 소통의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함성덕 교수와 임혁백 교수 사이에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갔다.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두 분이 부인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쪽에서 부인한 거는 아니 공식 라인에서 해당 의제와 회담의 실무적인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모임에서 그 나온 얘기가 뭐 다였겠느냐라는 정도의 반응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왔죠. 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공식 라인에서 회담의 의제와 의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뭔가 교착 상태가 빠졌을 때 비공식 라인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거기서 양쪽의 의사를 물어보면서 양쪽의 속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소통의 채널이 하나 더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양쪽에서 부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식 라인이 아닌 이 비공식 라인에서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참고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돌아가면서 비공식 라인에서 참고하도록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가 오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면 누군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임할 수 공식 있죠. 라인이 있는 가운데 네. 비공식 비공식 라인이 속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소통들을 해나가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비선, 우리가 비선이라고 할 때는 네. 그 비선이 결정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안 돼요. 결정권이 그건 있어요. 국정농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야권 단일화 협상할 때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네. 양쪽의 실세들이 만나서 서로 떠보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사전 회담인데 네.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 후보의 대리인격인 사람이 가요. 힘을 실어주는 거고 네. 내가 대표의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대표가 나에게 너희들과 만나서 조율하라고 했다. 그럼 이거는 힘이 실린 비공식 라인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양쪽이 위임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도 여러 사람이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도 우리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위임한 라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쪽을 누구 만났다 그러고 막 전달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여긴 내가 이미 위임한 사람이 있는데 네. 뭐 공세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 만나고 와. 근데 그거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내가 위임한 라인이 있다는 말 해줄 수도 없어. 이건 비밀이거든. 아. 그러면 왜냐면 내가 위임한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위임한 라인은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도 자꾸 누굴 만나서 네. 어떤 교수가 저쪽 교수 만나서 저쪽 의견을 들어봤다.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혼선이 생겨요. 네. 그러면 오히려 회담에 차질이 생겨. 왜냐면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있는데 이번 경우는 보면 가령 이재명 대표가 천준호 비서실장은
제대로 못하니까 임혁백 교수를 제대로 된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당신이 가서 협상하세요. 이랬을 리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별도로 만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말한 내용에는 임혁백 교수와 또 함성덕 교수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서 이런 대화를 해서 양쪽에 네네. 그런 대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서로 타진해 보자 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실제 대통령실에서 전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네. 상당 부분은 두 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양쪽의 회담을 타결해 보자 네. 라고 해서 그건 선의의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임혁백 교수, 함성덕 교수가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기자 인터뷰를 했을까? 저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터뷰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다. 이건 인터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한 20년 지난 다음에 네. 우상호가 민주당 책을 쓰듯이 비망록 그래갖고 그때 네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임기 다 끝나고 그때는 공개도 되죠. 그러나 지금 저걸 왜 굳이 비공식 라인의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하셨으면 됐지 그걸 왜 공개했을까?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걸 지금 공개해서 무슨 시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든 인터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굳이 비공식 통로가 있었던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네. 그걸 굳이 공개해서 앞으로 대화 채널을 더욱더 경색시키는 이제 누굴 믿고서 비공식 라인을 돌리겠어요. 비공식 라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인터뷰하신 임혁백 선생께서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양쪽에서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발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성덕 교수가 봐도 네. 아니 대통령님 이게 지금 야당이 다수 의석인데 거기서 국무총리를 계속 낙마시키면 뭐가 됩니까? 네. 에? 그러니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내보내야 통과되니까 하나만한 소리지만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우리가 앞으로 지명하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한다. 그리고 혹시 하는 말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추천해봐라. 네네. 이거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추천권을 주마.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윤석열 태도를 보세요. 고려해보겠다 그거는 정도의. 예. 고려하겠다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나도 원내대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무수석 하다 보면 솔직히 좋은 장관 후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전달할게. 이렇게 그 여당의 정무수석이 대통령 중무수석이 나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럼 난 속으로 이거 내가 추천한다고 해주시오? 아니 그래도 혹시 네. 우리 여야가 말이죠. 그런 좋은 인물들을 같이 추천해서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해요. 네. 그럼 내가 한기를 가기를 흘려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처음 왔던 거는 탄핵 국면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 중립.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던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우리는 검토했어요. 그리고 야당은 그때 이걸로 분열됐었어요.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아니죠. 그걸 받자 말자. 누구로 하냐는 받을 것인가 문제는 말까. 누구로 하냐는 문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우리 당에서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선 때 네. 중립적인 내각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취지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안에서 야권에서 네. 누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할 거냐를 갖고 싸우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분열된다. 네. 그리고 서로 하고 싶어 할 거다. 네. 그때 김병준.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임명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면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논란가 있었냐면 박지원 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저쪽에서도 박지원이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당에서도. 근데 내가 딱 보다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네. 그걸 공식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쪽이 다 부정하잖아요, 그걸. 네. 근데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그런 식의 덕담. 이번에 뭐 당신들 네. 당신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가 되겠어. 그러니 당신들도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는 건 일종의 그냥 던져본 얘기.
액션이네요. 그렇다고 만약에 거기 덥석 물고 우리가 누구 추천하면 네.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은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의총 열면 누가 추천했냐? 저런 놈을 이러고 골 때리 한번 또 지나가. 아, 그 정도요? 뭐. 요즘 내가 예민해졌어. 옛날에 내가 지랄이 한마디 했다가 막말이라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만 이제 그런 형태의 분위기 조성용 네.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은 있죠. 그거 나쁘지 않다고요. 그렇게 만나고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그걸 왜 인터뷰를 해서 굳이. 공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세우시려고 그랬나? 근데 이제 그 나왔다는 얘기 중에 총리 문제가 있었고 네. 또 뭐가 있었죠? 뭐 한라인 개설, 여야청 협의체를 개설하겠다 등등. 근데 총리 얘기가 제일 컸습니다. 제일 컸죠. 네. 그 부분. 여야정 협의체는 네. 사실은 상설 협의체는 불가능해요. 과거에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민생 협의체라고 해서 네. 깨져요 결국은. 차라리 하나의 사안을 놓고 이 여야정 협의체에 가까운 것은 그럼 어디에 만드냐? 국회에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연금개혁 깨졌잖아요. 네. 해외 여행 가려고 걸려고 깨졌잖아요. 그것도 웃겨. 아니 임기 말에 특히 여행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하나의 특정 사안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협의가 된 것들은 이제 관철이 되니까. 네. 근데 상설 여야정 협의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사안을 합의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이 사안을 다루냐 저 사안을 다루냐고 싸움이 붙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한편으로는 계속 대립될 수밖에 없지만 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초기부터 같이 의논하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의 그 협의 체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하면 돼요. 그럼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서 합의한 대로 한다. 네. 라는 것은 서로 합의해도 양쪽이 불리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 이제 하루 남았나요? 네.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단독 입후보를 해서 찬반 투표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 선출은 추미애 후보, 조정식 후보, 우원식 후보, 정성 후보 4명의 후보가 일단은 입후보를 했습니다. 민심은 여기서 말하는 민심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탄생되기를 강하게 바라는 것 같은데 결국 투표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원들은 또 다르게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국회의장 선거는? 제가 이제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래도 어쨌든 민망한 일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3선 이상 의원들이 네. 지금 우리가 한 110명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평은 안 좋아요. 그거는 왜 이렇게 첫 번째가 네. 이제 가장 많이 의원들이 네. 이 회자되는 얘기는 추미애 대표가 환노위원장 시절에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입장을 못 들어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가지고 노동법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우리 당 의원들한테 엄청난 상처인 거예요.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네.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경호권을 발표해서 경호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가지고 이 노동법 이제 우리 당 의원은 다 날치기라고 했거든요. 네. 그 처리한 그 사례가 너무 강렬해서 저분이 민주당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그 경험이 너무 컸어요. 상처가 크고 또 그 당시에 지지자들도 상처가 컸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많은 네. 당원들이 다 잊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네. 이거는 뭐 제 가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본 네. 그러니까 같이 해봤던. 제3선 이상 의원들은 그때 환노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믿고 의정을 시키냐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그 의원들의 반응이고 초선 의원들은 추미애 대표를 돕자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당선자들. 그분들은 좀 당원들의 민심을 굉장히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상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후보가 마지막까지 4명이 결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보통 좀 정리가 되나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보통 2명 나왔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그 21대 전반기에 네. 박병석, 김진표 두 분만 나왔을 때 네. 그때는 합의를 했어요. 박병석 의장이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이 하자. 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양보해서 그냥 무투표 당선,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해서 이제 네. 박병석 의장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김진표, 조정식, 우상호가 여기 또 대 이름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나와서 네. 거기는 이제 지금처럼 경선을. 네, 이제 결선 투표가 있는 네. 그런 제도를 했는데 1차에서 김진표 의장님이 이제 압도적 다수표를 얻어서 네. 통과가 됐죠. 제가 그때 56표인가 받고 네. 조정식 의원이 10몇 표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졌죠. 그러니까 4명이 겨룬 거는 처음이에요. 네. 보통 2명 아니면 3명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거죠. 선수가 앞인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네. 라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 조정식 의원이 유리한 거고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판세가 네. 안개 속이에요. 아, 지금 현재. 4명이 나오니까 네. 4명이 나오면 어쨌든 한 분이 20, 30표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모를 뿐더러 결선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결선이 100% 있습니다. 네. 4명이 나왔는데 단독 과반 힘들죠. 1차에서 단독 과반은 좀 어려워 네. 보여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분들 4명이 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 친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누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인간관계의 싸움이다. 누가 더 친하냐? 네네. 근데 이런 거지. 네.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다 그 인품이나 능력은 다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자격증 다 되시는데 네. 제가 5선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5선이 나왔으면 네. 우상호가 유력했죠. 아, 무조건 됐죠. 아니 그것도 아니지.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왜 지난번에 조롱받는 느낌이 들지? 아니,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이 됐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었는데.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떤 분이 돼도 그렇게 뭐 큰 긴장감은 없는데 저도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원식 의원이 가장 비교적 다양한 프리즘의 의원 모임과 친해요. 네. 근데 이분이 확정력이 한계가 좀 있어요. 아, 네. 예. 친한 사람들끼리만 선수로는 조정식 의원이 네. 제일 앞서고 또 이번에 사무총장 하면서 네. 이런저런 의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네. 이런저런 의원에게 미움을 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낙선된 사람들은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선된 사람들은.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공천받은 사람들은 다 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는 네. 이해득실로 보면 네. 원래 욕하는 놈들은 잘 안 된 놈들이 욕하는 거고,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여의도에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당선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식 의원에게 서운할 일이 없잖아요. 아, 도움받았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고마워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다고 뭐, 불편부당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공천받기 위해서 조정식 의원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를 했겠습니까? 네. 사무총장인데. 그러니까, 도움을 준 사람은 내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가 많다고 생각해요. 도움받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잘 안 갚아요. 네. 그런 속성은 있으나 네. 어쨌든 그래도 그 중에 내가 그래도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영식 의원도 꽤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정성호 의원은 어쨌든 찐명에서 보면 원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각각의 장점이 다 있어요. 추미애 의원은 가장 개혁 성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 선언하잖아요.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럴 정도로 분명한 노선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고 그래서 좀 치열한 사파전이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치열했던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그러면 에이 1차에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이 가장 치열하다는 거는 네. 그만큼 판세 분석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각각이 다 자기 장점을 갖고 네. 의원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요. 거의 개인당 3, 40표씩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4, 46, 160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결선 올라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결선에 네. 누가 가느냐. 막판 끝내기 이거 또 싸움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한 명 뽑을 수 있다면은 아이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아니에요.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네. 정말 다 친해요. 아, 네 분. 이미 다 깊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 네 분 다 그러면 능력은 다 출중하고 국회의장 깜이다. 아니 뭐 경륜과 경력, 네. 인품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과정을 보면 저는 네. 뭐 어느 분이 돼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우상호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시절의 일을 이번 국회에서 또 겪을 수 있다.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땐 네.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었어요. 네네. 잘 아시면 제가 정세균 의장의 비서실장 대변인으로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빛만 봐도 척척척척 맞았고요. 정세균 의장님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만 아. 야 그거는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저의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을 향해서 사퇴절하고 욕을 얼마나 했습니까? 네. 특히 그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할 때는 그냥 올리신 거거든요. 처음엔 저한테 야 이거 해야 되냐? 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네. 제가 사실은 그 다음에 터트릴 큰 최순실 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큰 게 있어?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더니 한번 해볼게. 그리고 쾅쾅. 그러니까 설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은 그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도 보면 네. 새누리당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건 해주고 네. 좀 내가 무리하다 싶으면 그거는 좀 참아라 이렇게 네. 얘기해서 소통이 아주 잘 됐어요. 네. 저는 아마 역대로 보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호흡이 제일 잘 맞았던 때가 정세균 우상호 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탄핵 국민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강단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구나. 네. 다 네 분 다 어쨌든 이렇게 못 알아듣고 내가. 아니에요. 네 분 다 그런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네. 잘 하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네. 자기가 좋아하고 저번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작은 차이는 있으나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이분들이. 저는 너무 이걸 이렇게 막 그 목숨 물건 무슨 결단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분 다 이재명 대표 워낙 친분이 깊고 다 도왔던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뭐 당과의 아마 소통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다 잘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네네. 좀 뭐 늦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시키고 저희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연수원 18기인가요?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수. 그리고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데려온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한동훈보다 훨씬 높은 데서 가서 견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민정수석이 여당의 비대위원장 출신을 견제한다. 이건 뭐 어불성설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들이 설계했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사과해야죠. 네. 우리가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인사의 실패가 없게 하기 위한 검증을 법무장관실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사람도 내각인데 네. 내각의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정부의 모든 요직에 의한 인사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갈 때는 인사검증 권한을 거기 주고 네. 또 한동훈이 사라지니까 자신들이 인사검증 권한을 밋밋한 법무부 장관에게 주기는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대통령실로 갖고 온 거죠. 네. 위인설관이라고 봅니다. 위인설관. 아, 요거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근데 민정수석실 부하 자체는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시절, 우리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민정수석실장을 처음 만들 때는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직접 관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단계를 하나 만드는 그런 용도로 원래 신설했던 거거든요. 민정수석실을 만들 때는. 근데 이제 우병우 같은 자가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그 주요 사정기관의 요직에 박아서 네. 이 권력에 소위 말하면 그 집중도를 높였던 게 문제였거든요. 네. 민정수석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수석이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 마당에 이원석 총장이 있는 마당에 김주현 정도의 사람이 요직에 뭐 자기 사람을 박아서 움직일 권한이 이렇게 세겠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지.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들고 또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 맹주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수사 무슨 특수부라든가 중수부라든가 이렇게 이 후배들을 줄 세웠던 네. 조선제일검 이런 별명 없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네. 이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그보다 더 강한 그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정수석실 부하를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히려 뭐랄까요. 지금 있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정수석은 훨씬 더 인사 전문가. 네. 그 다음에 검증 전문가가 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지금 우리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 네. 장악을 더 할 거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뭘. 더 전문가인데, 검찰 내부 인사. 네. 지금 검찰 인사할 때 대통령하고 상의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원석 총장이? 저는 중요 보직은 응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민정수 하나 뭐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크게 저는 뭐. 이원석 총장 얘기 나와서 그런데 뭐 자기 임기 전에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 수사 털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털고 한다고 안 했는데요? 수사한다고 했지. 수사한다고 했는 게 그게 이제 해석이 털고 가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개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은 면죄부를 주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또 보니까 퇴임 후에 후배들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냈더라고요. 누가요? 이원석 총장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이게 면죄부를 주겠다가 아니라 강하게 수사를 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네. 이원석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농단 특검할 때 네. 한쪽에는 한동훈, 네. 한쪽에는 이원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천용 우백호예요. 네. 그러니까 둘은 한동훈과 이원석은 둘 중에 누가 더 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한동훈 사단이에요. 네. 윤석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동훈이 정치권에 와서 조금 독립하려고 네.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거죠. 네. 근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인 거예요. 아니,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을 독립시켰어야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래서 한동훈이 막 윤석열하고 다른 소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몰리는 연출을 했으면 이번 총선에서 20석은 더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을 밟는 바람에 윤석열이 바뀐 게 없구나. 네. 그래서 한동훈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권력에 저항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마치 검찰총장한테 평검사들이 항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게 정치 영역이 아닌 거지. 여전히 관료적 사회에 이게 질서를 엄청 중요시 있는 거죠. 근데 이원석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이거예요. 이건 뭐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어제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기자가. 아니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소리야? 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명분백 관련 의혹이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과를 흔쾌했잖아요. 내 아내의 네. 박제하지 못함. 어제는 박정희 아니라 뭐 어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건 사과를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관련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명품백이에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기자회견을 앞두고 물어볼 텐데 어떡할 거냐. 검찰총장이 먼저 수사한다고 하자. 시간이 지났을 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 검찰로. 네. 아니면 모처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발표할 거냐. 소환 조사하면 엄정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저 폴리스라인이 된다. 그 포토라인 포토라인. 세우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계속 말이 헛말이 나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기준은 소환. 엄정하게 수사를 진짜 할 것 같다고 보이려면 검찰로 소환 조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포토라인을 세우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의 예우를 위하여 네. 서면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만 하는 소리죠. 그럼 뭐 지금까지 했던 의미 얘기. 없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수사 발표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18회까지 진행을 이 했는데 모든 게 말끔하지 않습니까? 네,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만 안 치면 내가 제가 의원님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송 전에 들은 바로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의원실에서 하는 촬영은 네. 마지막이 지금 보시면 짐 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책 싸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공식적인 임기 내에 한 번은 더 저희가 예정된 시각대로 한다면 다른 곳에서 네. 진행이 됩니까? 네, 그럼 어디 공간을 하나 빌려서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의원회관에서의 우나이퍼 방송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의원회관 마지막 방송인데 소외라도 아니 무슨 소외는 뭐 예. 어쨌든 아니, 다음 주에 할 얘기를 지금 하라고 안 되잖아. 아, 다음 주에 할까 그러면? 다음 주 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 공식적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우나이퍼 현안조준 19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